다중우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외에도 또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는 생각입니다. 영화의 소재로 자주 쓰이는 멀티버스로 인해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개념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멀티버스는 엄밀히 말하자면 다중우주의 한 종류인 평행우주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물리학에서 다중우주 가설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물리학자 브라이언 그린은 자신의 저서인 멀티 유니버스를 통해 주기적 다중우주, 랜드스케이프 다중우주 등 9가지의 다중우주를 언급했으며 MIT 물리학과 교수이자 다중우주의 거장으로 불리는 맥스 태그마크는 2003년 1월 평행우주라는 논문을 통해 여러가지 다중우주 가설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4단계 다중우주 분류법을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1단계에서 4단계 다중우주 가설들과 그 가설들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누벼이은 다중우주. 누벼이은이라는 말은 작은 천조각들을 바느질로 잇는 것을 말하는데 같거나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며 이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누벼이은 다중우주는 우주가 무한히 넓다면 이 누벼이은 옷감의 패턴처럼 비슷한 우주가 반복되며 이어질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계란판들이 줄지어 나열되어 있는 모습 같은 거죠. 이 가설에 대한 생각은 관측 한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우주를 빛으로 관측합니다. 빛은 아주 빠르지만 속도가 무한대인 것은 아니죠. 때문에 우리는 빛이 닿는 범위까지만 우주를 관측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주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줄임말입니다. 빛이 도달하는 범위까지가 우리 우주라는 말이죠.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의 범위는 약 465억 광년. 이 거리에서 관측 한계, 경계선인 우주 지평선이 생깁니다. 그 밖은 관측할 수 없는 암흑 세계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경계 밖에도 우주가 존재할 것이다. 사실 경계만큼만 우주가 차 있고 그 너머가 비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부자연스러울 겁니다. 경계 밖의 우주가 과연 얼마나 넓을까 상상하던 과학자들은 우주가 아주 넓다면 우리와 같은 입자 배열의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맥스 태그마크는 이를 위해 우주가 얼마나 커야 되는지를 대략적으로 계산해봅니다. 우리 우주의 모든 입자수를 계산하고 그 입자들의 모든 경우의 수를 펼쳐놓기 위해 필요한 우주의 크기를 계산한 거죠. 그 크기의 우주가 반복될 때마다 우리와 똑같은 형태의 우주가 확률상 한 개는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직관적인 예시를 말씀드려 볼게요. 손에 숫자 카드 1에서 7을 들고 있습니다. 이제 각자가 카드 7장의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1, 2, 3, 4, 5, 6, 7이 될 수도 있고 5, 6, 2, 1, 3, 4, 7이 될 수도 있죠. 이 7가지 카드를 배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5040까지입니다. 5040명이 있다면 확률상 1명 정도는 같은 카드 배열을 선택했을 겁니다. 5040의 배수로 늘어날 때마다 확률상 2명, 3명 늘어날 겁니다. 이게 1단계 다중우주의 개념입니다. 과학자들은 실제 WMAP 위성 관측 결과를 통해 우주가 균일하게 차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는 우주의 크기가 매우 클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입자 배열만 같다고 해서 우리와 똑같은 우주는 아닐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누벼이은 다중우주는 관측 범위 밖에도 우리와 동일한 물리 법칙이 적용되는 우주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 인플레이션 다중우주. 인플레이션 다중우주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인플레이션 이론에서 뻗어나온 가설입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은 빅뱅 이론에서 해결하지 못한 몇 가지 문제를 보완한 이론으로 기본적인 프레임은 빅뱅 이론과 같습니다. 우주가 밀도가 무한한 한 공간에서 시작됐으며 우주의 초기에는 급속한 팽창이 있었다. 인플레이션 이론에서는 우주 초기에 서로 밀어내는 힘인 청력을 발생시키는 입자의 장, 인플라톤 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봅니다. 이 인플라톤 장의 높은 에너지로 인해 우주가 10의 마이너스 30초라는 짧은 시간에 약 1000배 이상 급팽창하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었고 지금의 우주가 탄생했다고 말하죠. 이 이론은 지금까지의 이론 중 우주의 탄생을 가장 잘 설명해준다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고 인플레이션 이론 중에 영원한 인플레이션 이론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난다는 이론인데요. 인플레이션의 원인 입자인 인플라톤 입자는 모든 상태가 가능한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이후 인플라톤의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고정되지 않고 마구 요동치며 그 상태가 계속 변하다가 새로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며 새로운 우주가 다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과학자들이 상상하길 이렇게 발생한 다중우주의 형태는 마치 무수한 거품이 보글보글하며 불어나고 있는 모양 같을 것이다 해서 거품 다중우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영원한 인플레이션은 우주가 급팽창하는 초기 단계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우리 우주와 완전히 다른 법칙의 우주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1단계 다중우주와의 차이점이죠.
1단계 다중우주에서는 우리의 관측 기술의 한계로 인해 발생했을 뿐 결국은 같은 물리 법칙의 다중우주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미래에 우리의 기술이 발전한다면 1단계 다중우주들은 관측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2단계는 다릅니다. 2단계 다중우주는 발생한 시점이 다른, 어쩌면 물리 법칙 또한 다를 수 있는 다중우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 팽창 이론으로 인해 우리 우주를 포함한 2단계 다중우주들이 모두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2단계 다중우주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방법, 기술로는 절대로 관측하고 확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3단계 양자 다중우주.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에서 파생된 양자 다중우주는 이전 영상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 시청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핵심만 간단히 요약해드릴게요. 양자 다중우주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양자역학의 파동함수에 따라 끊임없이 갈라지며 실현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만큼의 평행우주가 생성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중 하나의 우주에 편입되어 다른 우주를 관측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가설입니다. 조금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이는 양자역학을 해석하는 방법 중 하나인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에서 파생된 개념입니다. 양자역학의 대부로 불리는 닐스 보어는 입자의 이중슬릿 실험에서 입자가 관측하지 않을 때는 파동, 관측할 때는 입자가 되는 현상에 대해 입자는 관측하지 않았을 땐 슈레딩거 방정식을 따르며 여러 곳에 가능성으로 동시에 존재하지만 관측하는 순간 파동 함수가 붕괴되며 나머지 가능성은 사라지고 위치가 한 곳으로 결정된다는 코펜하겐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 어디에도 파동 함수의 붕괴를 암시하는 변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미국의 물리학자 휴 에버렛은 파동 함수는 붕괴하지 않는다. 나머지 가능성은 관측하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우주로 나뉘어지는 것이다 라는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을 제안합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로 예를 들자면 1시간이 지나면 50%의 확률로 독가스가 살포되는 상자 안에 고양이를 넣고 1시간 후 상자를 열어 관측을 하는 순간 우주는 고양이가 죽은 우주와 고양이가 살아있는 우주로 갈라지고 나 또한 죽은 고양이를 관측하는 나와 살아있는 고양이를 관측하는 나로 나뉜다는 거죠. 이게 3단계 양자 다중우주입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영화의 소재로 많이 쓰이는 멀티버스가 바로 3단계 다중우주입니다. 아주 흥미롭고 가장 널리 알려진 다중우주 개념이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주의 갈라짐을 우리가 느낄 수도 관측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4단계 수학적 다중우주. 수학적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우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가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과학, 물리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을 기술하기 위해서 수학을 도구로 사용했죠. 근데요, 이 순서가 틀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수학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 자연에 존재하는 수학을 발견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학을 통해 발견한 세상의 법칙은 너무나도 수학에 딱 들어맞아요. 과학, 물리학이 발전할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주가 매우 체계적이고 수학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학자들이 역으로 생각하게 된 거죠. 이거 혹시 우리가 과학의 도구로만 생각했던 수학이 사실은 이 세상의 본질이 아닐까?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 수학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실제 물리적으로도 존재하지 않을까? 언뜻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꽤나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원소들을 성질에 따라 배열한 주기율표, 과거 초창기 주기율표에는 많이 비어 있었어요. 주기율표를 만든 멘델레프는 수학적 패턴으로 봤을 때 여기 빈칸에 분명 원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은 들어맞았죠. 세상이 수학적이란 것을 증명하듯이 주기율표의 빈칸은 모두 새로 발견된 원소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자연이라는 책은 수학의 언어로 쓰여져 있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세상이 수학 위에 만들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이 세상이 사실 매트릭스와 같은 시뮬레이션이지 않을까 라는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수학적 물리적 규칙을 기반으로 구동되는 것이므로 수학적 다중우주에서 말하는 매우 수학적인 세상과 딱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을까요? 다중우주가 정말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과학자들의 답은 여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과학은 생각보다 보수적이고 엄격합니다. 어떠한 현상에 대한 발견, 현상의 예측을 위한 가설 수립, 실험 재현을 통한 가설의 입증,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나의 이론으로 인정받게 되죠.
다중우주 가설은 관측할 수 없는 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학자들 중에는 다중우주 무용론을 말하기도 하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중우주 가설이 증명할 수 없다면 이론이 될 수 없다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무용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자신의 마지막 저서 호킹의 빅 퀘스천에 대한 간결한 대답에서 바보 같아 보일지언정 아이디어나 가설을 세우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도전적인 가설들은 추후 미래에 엄청난 발견을 위한 씨앗이 되기도 할 겁니다.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은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가져왔고 갈릴레이, 케플러, 뉴턴을 거치며 정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중우주 가설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도 세상의 중심이 아닐 수 있다.